자, 이제 이번 학기에 저는 고영렬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고린도 전서를 공부를 같이 여러분들과 하게 됐는데,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이제 배경을 얘기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침례신학 우리 연구원에 와서 이 수업을 같이 듣게 된 여러분들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자, 제가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배경을 공부를 하는데요. 배경을 첫 시간에 왜 하냐면은 우리가 성서라는 것 자체가 배경을 모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니까 이런 배경을 통한 접근,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신학적인 접근, 안에 있는 언어적인 그런 접근, 그 다음에 컨텍스트, 그리고 오늘날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바울 신학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배경 접근도 중요해서 제가 오늘 배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이번 학기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제가 한 7장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16장밖에 안 되는데 물론 전반부, 후반부 나누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문도 갖게 될 것이고 누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성서를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하고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쉬워요. 신학 교육 자체가 한 학기 동안 끝나고 나게 되면은 무슨 신학교 교육은 보통 13주, 14주 강의하면 많이 합니다. 또 중간에 중간고사 한번 봐야 되고 학기 말 시험 치고 그렇게 되면은 13에서 14주 공부하는 그 분량이 너무나 많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물론 시간은 2시간이니까 더 많죠. 거기서 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전반부와 후반부 나눠서 고린도전서를 나눠서 공부하도록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배경 공부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강의 내용을 오늘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첫 시간에 전제를 얘기할 겁니다. 전제란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들어가는 말식으로 해서 우리 책들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좀 전제는 용어를 쓰는 것은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연구원 자체가 신학교의 어떤 커리큘럼과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조금 수준 높은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전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전제가 없는 어떤 알미란 없다는 것이 철학자들과 현대 여러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는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죠. 그 사람은 전제가 잘못되어졌으면 결론도, 내용의 어떤 파악도 잘못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전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더군다나 고린도전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제라는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정학 배경인데요. 지정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세요. 그래서 지정학적 배경이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반도잖아요. 그래서 해양 세력과 어떤 대륙 세력이 서로 마주치는 것이 우리나라인데 이 고린도도 양쪽 지역, 펠로폰네소라는 어떤 그 반도에서의 고린도가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정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고린도를 이해할 때 보다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보게 되면 만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고린도 가게 되면 오늘도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 이제 옛날에 수루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거기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바다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배가 다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배경, 그것은 이 종교적 배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 자체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 듣다 보면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고린도 보면 타락한 도시, 그런 어떤 닉네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역사를 보게 되면 고린도는 전반기 역사와 후반기 역사, 우리가 이제 바울 당시의 역사와 그 이전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가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가운데서 전반기 역사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처럼 쓰여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그러게 되면 그러면 타락한 도시 그런 대명사로서 고린도란 용어가 쓰였다. 그래서 오늘 영어로 얘기하면 고린도이안 사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의미로도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기 좀 여러 가지 운동 경기도 있었고요. 이런 올림픽 있죠. 그래서 거기에 비견되는 그런 운동 경기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펼쳐졌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배경하게 되면 우리가 사회라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 인종들이 서로 모여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회는 이게 더 심했겠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1세기 당시에. 그래서 로마가 식민지로 처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회적인 갈등들,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배경을 갖는 가운데 우리가 바울이 그냥 AD 50년경에 여기에 52년에서 50년 사이에 49년, 50년 이 사이에 여기다 이제 교회를 설립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우리가 13서신이나 그러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목사님 14서신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 바울 서신을 취급하게 되면 지금도 14서신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러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나 학교에서는 그냥 13서신이나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외한 13서신 중에 가장 내용상으로서 교회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잉태하게 된 이런 배경들을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업을 위해서 자료를 필요하잖아요. 교재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고린도 서신을 강의하면서 그렇고 지금도 내가 읽고 참고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NIGTC, 그 다음에 NICNT 있습니다. NICNT는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그 목사님들이 사용할 거예요. 근데 NIGNT는 너무 두꺼워. 2000페이지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2000페이지가 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게 한 1300페이지 됩니다. 영문어는.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두 개로 상하로 나눠가지고 두 개 다 합치면 20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러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성경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제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은 오늘날도 발생 가능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이기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요. 원래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의식은 없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후에 이제 바울 사후에 이게 이제 모아졌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바울 당시에도 물론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이걸 모아가지고 후대 상당히 시간 후에 우리가 4세기경, 5세기경에 이게 정경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 했던 이런 여러 문제들을,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어떤 크리스천들의 삶의 문제 해결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이 듣는 게 필요하다. 크리스천의 삶을 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저는 그런 확신하에 이 수업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이제 펠로폰네소 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펠로폰네소 반도란 자체가
그리스 남부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의 본토와 아테네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리스의 다양한 역사와 어떤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그리스의 모든 도시가 그러지만 특별히 고린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의 신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는 그리스의 다른 지역과는 지형적으로 구분되고 별도의 지역으로서 어떤 지형적으로는 산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래서 가장 큰 반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본토와는 코랄성 산맥으로서 분리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 역사에서 이 반도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고대 그리스를 미노스 문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가이드들이 이제 미노스 성토에게 성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해서 산에 좀 올라가서 보여주고 하는데요.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케네 문화 이런 것도 우리 역사서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것이 트로이 전쟁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트로이 전쟁터를 지금도 발굴되어져 가지고 가는데요. 제가 트로이 그 전쟁터에 가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대는요, 이게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 그 위에 이제 불태워지게 되면 전쟁터에서 불태워지게 되면 그에 새로운 땅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불태워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서 가이드가 13개 층이 이 트로이 전쟁터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많은 역사적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헬라 시대뿐이 아니라 로마 제국 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인 고린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는요, 나우폴리나 코란토, 그 다음에 스파르타, 피로 등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제 고린도 지도와 어떤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리스 있고 옆에 이제 터키가 있죠.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이제 터키와 그리스를 동시에 가잖아요. 저도 여기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10박 11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동안 터키 지역에 한 6일, 나머지 지역은 그리스를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10년 넘었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빌립보, 네레볼리 이런 지역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이 고린도는 여기입니다. 이 반도 지역 밑에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제일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그리스와 서로 연결되지. 그래서 이게 이제 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겨울에 폭풍이 많이 쳤다고 그래요. 바다가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이 만으로 많은 배들이 피해와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 지역의 항구에는 여러 지역에서 이 에게를 다니는 그런 배, 그 다음에 이 다른 지역을 다니는 이런 배들이 겨울 한 몇 개월 동안을 여기에 머물면서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뱃사람, 여기서 이제 상업적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경제적인 부도, 상업적인 교류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도 쌓았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게 되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이제 부산은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그 목포를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목포 가게 되면은요 미신이 많습니다. 물론 대전에 있는 계룡산보다는 덜하지만 아무튼 목포에도 미신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닷가는 그런 고대부터 그런 어떤 신을 모시는 사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대의 어떤 그 신을 모시는 사원들이 많은 지역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로가 이제 고대부터 건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기술상의 문제나
뭐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 수로가 건설되지 않다가 후대에 우리가 19세기 와서 이 수로가 건설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지역은 누트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에서 못 찾겠어요. 누트라라는 도시와 수도죠. 그 로마의 수도와 루테라는 도시가 그다음에 바르샤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이 관광객이 거기를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도상에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 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운하가 그래서 9세기에서 주전 9세기에서 8세기 9에서 8세기경부터 그리스 본토에서 이스라엘 이 운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후반대 와서 이게 프랑스의 기술자에 의해서 이게 처음으로 이 운하가 건설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에서 돈을 냈다고 그러죠. 나라니까, 자기 나라에 속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운하가 고대에도 이 지역에는 이제 해군 기지로서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관광 그리스를 여행하게 되면 이 필수 코스로 되어 있죠. 근데 굉장히 높아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배가 지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에피소드가 제 여기를 갔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에 간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간판을 보니까 일반 헬라어로 우리가 유앙겔리오라고 써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간판에 그 결혼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주 예쁜 여인이 거기 이제 광고에 모델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유앙겔리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앙겔리오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 옆에 있던 어떤 우리 같이 갔던 사모님께서 아니 고 목사님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참 그래서 좀 답답했습니다. 유앙겔리오라는 것이 현대에 와서는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어 쓰잖아요. 성서에 나오는 헬라어를 우리가 같이 쓰고 있는데 문법적인 것들과 용어 같은 거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안다 그래서 그리스 성경 못 읽어요. 너무 단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요. 현대어하고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읽는 헬라어 성경은 고대 1세기다가 기록된 성경이 헬라어거든요. 근데 그게 유앙겔리오라는 것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잖아요. 근데 즐거운 이야기, 즐거운 소식 이런 의미로서 유앙겔리오 오늘날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 현대 고린도 문화에 대해서 이제 관광지 하나 것들 제가 설명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클레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9세기, 8세기 경부터 이제 의술의 신으로서 숭배됐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클레피스가 아스클레피스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터키 그리스 여행할 때 그리스 가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입구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고대에 이용되었던 그런 도시의 입구 대문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글이 새겨졌다고 그러는데 오늘날은 글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곽들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스클레피스의 오늘날 같은 병원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졌다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병을 낫는다라고 얘기했다고. 여기에 들어온 자는 모든 병을 나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들어온 자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살아서 나가든지 병이 낫는 거죠. 그러지만 여기서 죽든지. 마지막, 보통 거기 오는 이제 환자들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에서는,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없죠. 근데, 우리 고대부터 그런 어떤 클리닉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록을 보게 되면 진흙 마사지를 했다 그래요. 오늘날도 쓰죠.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서 뻘 가지고 얼굴에 바르는 그런 미용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태양볕 맨발로 걷는 것 등이 있다 그러는데, 오늘날도 여러분들 요즘 작년부터 그전부터 유행했나요? 저희 동네도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산책로에 보게 되면 맨발로 걷는, 항토길을 걷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밑에 쪽에 그걸 한 300m, 200m, 300m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리고 중년들도 많이 맨발로 걸어요. 저도 거기 몇 번 걸어봤는데 발바닥이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피부가 좀 약해서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이런 치료법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약물 같은 것도 썼다고 그래요. 여기에 아스클레피스에서 약물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음악 치료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사용해서 치료하게 되고요. 그 안에 보게 되면 그 중앙에 이 아스클레피스라는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 항중앙에 분수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맑은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곳이었다 그럽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스타디움도 있었다 그러는데 운동 경기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그 운동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여기 아스클레피스에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심리치료를 위해서 음악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단한 수술을 했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고대에 뭐 히포크라테스하고 어때요? 비교할 수 있나요? 아무튼 그리스의 어떤 의학이 꽤 발달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스클레피스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가장 여기서 아스클레피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뭐냐면은 신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우리 같은 다 크리스천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은 우리 삶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저는 제 애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오늘도 저 오다가 어떤 분 만났는데 저한테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누구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들이고 또 존재한다는 믿음 위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클레피스의 모습인데요. 제가 AI에다가 이제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종합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스클레피스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아스클레피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아스클레피스라고. 이 모습은 여러 것들을 갖다가 AI가 지 맘대로 이렇게 그려놨네요. 그래서 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창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화적 비교인데 이스미아 경계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린도가 개최하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고대 아테네에서 경기 중에 하나가 오늘날도 하고 있는 게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있잖아요. 이 올림픽 경기가 우리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스미아 경기도 정말로 올림픽 경기보다는 인기가 없었지만 아무튼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미아 경기가 2년 만에 한 번씩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올림픽은 4년 만에 한 번씩인데 여기는 2년 만에 한 번씩 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스미아 경기의 가장 중대한 목표는 포세이돈 신이 있잖아요. 바다의 신이라고 그러죠. 신에 대한 경배를 표시하는 것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이 경기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요. 이게 이제 기원전
6세기 582년에 처음 시작되어졌다는 우리의 역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렸지만은요, 고대 그리스의 정치적,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미야 경기를 통해서 고린도의 경제, 문화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경기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육상 경기도 있었고요, 권투, 레슬링, 전차 경주 같은 게 그런 어떤 체육 경기로서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시와 음악, 경영 같은 것들도 예술도 함께, 예술 경연도 같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갖다 주었겠죠. 그와 더불어서 여기서 이 경기에서 이제 우승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올림픽에서 올개가를 주잖아요. 오늘날도 그런가요? 올림픽에서 우승하게 되면 올개가 안 주나요? 우리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마라톤의 손 누구 있죠? 그분이 그 일장기를 달고 올개가를 쓰는 모습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올개간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마 경기는 단순한 어떤 그런 경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변 지역에 많은 이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경기였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리스 사회가 이 당시에는 상당히 선진적으로 문명이 발전한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이 도시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도 공부해 보게 되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이런 대국들이 그리스를 늘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극복해 가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단합된 모습,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 사람이라는 그런, 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구호가 있어요. 너네들은 어떤 왕이나 황제나 그런 밑에서 어떤 노예지만 우리는 자유인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늘 살았고, 그걸 통해서 단합된 힘을 발휘했고, 그래서 전쟁에서 끈질기게 버텼고, 결국에 승리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미야 경기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배경이 됩니다. 바울이 이제 운동 경기를 9장 25절에서 운동 경기 A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했던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경기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미야 경기에 있던 파나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스미야 경기에서 있었던 이 파나의 모습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여기에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플라미누스가 그리스의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나와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군인들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어떤 정치 지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가장 큰 자부심은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하는 자부심이 늘 그들을 지배했고, 그런 자부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삶을, 국가를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시스포스 산입니다. 이 시스포스 산을 이제 멀리서 사진으로 찍는 건데요. 시스포스 정나의 아크로폴리스를 세웠어요. 그래서 멀리 보는 이 성견터가 오늘날까지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도시를 여기다 건설한 거죠. 그래서 어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아프로디테의 여신의 신전이 저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시스포스란 것이 우리 그리스 신화대에 나오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스포스 신이 어떤 그 당시 하데스라는 신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하에 거의 끌려가죠. 그래가지고 머리에 아주 지구 같은 그 무거운 어떤 지구공 같은 것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이렇게 산을 굴면서 올라가요. 그러지만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그것이 밑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그 지구공 같은 그것을 갖다 밀어 올리고 다시 또 내려오고, 이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시스포스 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시스포스 신을 가지고 20세기에 와서 이제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 있잖아요.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인간의 불합리함, 인간 삶의 불합리함을 설명하는 이 신을 가지고 삶을 설명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여신이에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들 설교에 가장 많이 그 그리스를 얘기할 때 그 얘기되지는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전에 1000명이나 되는 어떤 창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100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고린도시를 굉장히 어떤 타락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목사님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 자체, 여기에 대해서, 이 창녀에 대해서, 아프로디테의 신의에 대해서 현대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은 좀 다른 해석을 하죠. 이 아프로디테 여신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창녀에 불과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문화의 한 현상이었지, 그걸 갖다 타락된 문화의 상징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세속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바라보기에는, 기독교적인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결코 어떤 한 음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구한 겁니다. 폐허가 된 신전터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 그리스 가게 되면 이 신전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낄 것인가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문화라는 것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부패하지 않은 게 없고요, 죽지 않은 게 없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도 결국에는 이렇게 허물어지고 또 세월의 흔적 속에서 이렇게 이제 돌멩이만 굴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삶이란 것 자체가 허무하다 하는 것이 성서의 이야기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은 생명이 없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사진을 일단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질 신전터의 모습이죠. 아주 자풀이 무성하고, 그 다음에 돌멩이가 굴러다니죠. 여러분 혹시 여기 가서 이 돌멩이 주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출구하다가 잡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나 특히 로마 가게 되면은요, 돌멩이 하나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제가 로마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돌멩이마다 전부 기호가 있더라고요. 번호가 있어요. 그 돌멩이를 발굴하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발굴을 못 해요. 법으로 정했다고 그래요. 그냥 파면 뭐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파헤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법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멀리서 바라본 것이에요. 그래서 입구입니다. 신전터의 입구죠. 자, 여기도 신전터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올리브 나무가 보이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가 그리스 가기 때문에 엄청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리브유로 유명하죠. 근데 이 올리브를 이게 이파리를 씻게 되게 되면요, 그 안에서 마약 성분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어떤 게 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신탁이랑 나와요.
그런데 이 신탁에 피터라는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피티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무녀라고 얘기도 하고 신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올리브 이파리를 씻게 되면 거기서 마약 성분이 나오는데, 그것을 씹으면서 작은 항아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의 음성을 전해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신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신탁 내용 보게 되면 그냥 뭐 몇 마디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운명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죠. 소크라테스 그 신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방향을 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의 여러 가지 전쟁 같은 거 보게 되면 늘 이런 신의 음성, 신탁, 거기에 어떤 무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리브 사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올려봤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계층 간의 갈등이에요. 고린도의 어떤 그 다른 문화와 똑같죠. 그 사회 집단 간의 그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는 우리가 정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기 뿐이 아니라 후기에 와서 그 갈등이 저는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양상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갈등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어느 사이든지요. 상류층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노비 고대 사회, 그다음에 가운데 중간에 존재하는 평민이 자유인이 존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고린도 지역이라는 게 이제 한 번 멸망했다가 우리가 이제 BC 한 42년이죠. 이게 다시 건설되는데요. 이 건설하는 과정 가운데 그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책적으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한 거예요. 이미 BC 2세기에 한 멸망했던 도시를 갖다가 우리가 분리해서 시즈에서 다시 여기에 이제 로마 군인들, 퇴거한 군인들을 로마 전쟁에 참여했던 로마의 많은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인들을 갖다가 여기에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거기다 땅을 줘요. 군인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류 사회를 구성하게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게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도시에서 이제 민회 같은 걸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민회에서 여러 가지 그 도시를 통치해가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군인들을 뽑는 거예요. 군대들은 따르는 어떤 조직이지만은 민간적인 뭐 세금을 걷고 행정적인 조직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뽑거든요. 뭐 집정관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이 로마의 어떤 군인들 결국에는 상류층이 됐던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노예에서 폐방됐던 자유인들은 돈도 없고 경제적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권력까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다음에 우리 고린도 교회를 해석할 때 이런 계층 간의 갈등, 그다음에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음에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류 계층들, 상위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계층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린도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오마 제국이 이것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로마는 군사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다스려 갔는데 우리가 총독 같은 걸 파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강압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불평등과 이런 것들을 더더욱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제 자신의 이해입니다. 자, 로마가 고린도를 재건했어요. 우리가 이제 BC 42년 그 정도에 재건을 했는데 여기에 왜 고린도를 재건했느냐? 그러면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인들이
이 노마의 이주에 왔다는 거죠. 우리가 군대를 여기에 이제 맨 처음에는 땅을 주어가지고 그 여기에 그 머물게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로마 군인들로 하게 되면 전리품을 줍니다. 근데 전리품을 줘가지고는 모든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가 전쟁할 때 따랐던 그 퇴역한 군인들을 여기에 땅을 줘서 정착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 본토에서 이주해 옵니다. 그래서 신흥, 어떻게 보든 귀족들이 되는 거죠. 신흥 상류 사회를 형성하게 되고 로마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네요. 로마가 여러분 로마 역사 보면 전쟁이 없었잖아요. 고대 사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로마와 비슷한 시대에 존재했던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 전쟁을 가장 크게 치렀던 것이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여러 나라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는데 그런 나라들도 거의 매년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왕들은 늘 전쟁을 준비해야 했고, 그런 전쟁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군인들의,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갈등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가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높은,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높은 그 산도 있고요. 거기다가 아콜로폴리스라는 그 도시를 건설했고요. 그래서 방어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거기 해협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군이 주둔하기도 굉장히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또 물도 풍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 짓기에도 아주 풍부한 땅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로마가 여기를 재건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볼 텐데요. 고린도는 어떤 토속적인 어떤 귀족 연주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귀족들이나 상류사회 사람들은 전부 남자들은 전부 죽여버리고 거기에 나머지 여자들과 어떤 어린아이들은 전부 포로가 되어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도시 자체가 아주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더군다나 우리가 앞에서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신전이 오늘날도 있게 되는데 그 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병든 몸에 치료받게 돼 신에게 바친 진흙으로 만든 그 인간의 어떤 그 육체의 어떤 생식기 같은 게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대 사회에도 성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그 기독교인들 그렇게 해석합니다. 야, 진짜 타락한 도시였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그 여신이 있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매춘부가 아주 많은 도시였다. 그 얘기하는데 오늘날 사회 자체가 고대 사회와 또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런 가치관과 정반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 도덕과 윤리적인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보게 되면 그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지금도 기억되는 게 어떤 젊은 처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을 하는데 거기다 미용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거기는 아줌마들하고 특별히 과부 아줌마들하고 많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애인이 없는 아줌마들이 없더라. 그때 저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그런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쳐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성서에 얘기하는 삶의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삶은 힘을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주는 힘으로 그걸 극복해 가는 것이죠.
고린도 환경을 구성한 다양한 사회적, 종교적 요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의 어떤 다양성, 혼란, 혼돈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조금씩 언급했지만 고린도 역사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세기부터 시작되었던 고린도의 찬란한 역사, 그게 로마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146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2세기 중반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다가 1세기 중반에 100년 후에 다시 건설되지는 그런 게 고린도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역사를 목사님들이 혼합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전기 역사는 훨씬 타락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로마가 지배할 때는 조금 더 나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걸 혼돈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고린도 역사, 그렇게 되면 위치상이나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도시였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 도시의 노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 6단계를 거쳐서 이게 역사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기원전 146년 아카야 동맹국과 노마의 대접전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노마의 그 당시 집정관에 의해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아카야 동맹군의 리더가 고린도였거든요. 리더 역할을 했어요. 주변에 많은 여러 도시국가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노마가 대응했지만은 노마에서 아주 처절하게 전쟁에 패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도시가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 거죠, 고린도가. 그러다가 이제 AD 44년, 42년에 44년이네요. 로마 줄리우스 시저에서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오늘날 같은 도시가 계속 이어져 왔겠죠. 그러다가 기원전 27년 아가야 전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부, 로마의 행정부가 설치되죠. 식민지의 행정부가 여기에 설치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황제의 명을 받아서 거기 행정부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원로원의 직할구용의 행정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구분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총독의 명칭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가 다른 걸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총독이란 그런 명칭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행정의 수장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많이 조금 더 낮아요. 총독보다 낮은 지위인데 우리가 그것도 그냥 역할 자체는 총독과 똑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냥 총독이라고 부릅니다. 어떨 때는요, 세금을 걷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해요. 그것은 또 더 낮은 지위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을 세금 걷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대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기원후 기원전 27년에는 행정부가 설치되었고요. 기원 후에 44년에 원로원의 직할구역의 행정수도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성서가 기록될 당시,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 49년 이후니까요, AD. 그러다 볼 때, 그때는 행정수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1년 7월부터 52년 6년까지 갈리오 총독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18장에 나와 있는 갈리오 총독이 재직 기간에 바울이 여기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가 50년 2월 3일부터 49년 겨울부터 51년 9월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여기서 유대인과 갈등 때문에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 성서의 기록입니다. 이런 6가지 과정을 겪어서 고린도 노마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설립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아델에서 고린도로 왔으며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갈리오 통치 기간에 상당히 여기 이제 정확하게 추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것들과 서로 맞아 떨어져 가요. 사도행전 18장 2절의 내용과 로마 역사의 기록과 서로 일치합니다. 스웨토니에서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 추방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게 되면 브기스로 아굴라가 동쪽으로부터, 노마로부터를 상징합니다. 동쪽으로부터 그때 황제에서 추방돼가지고 고린도에 왔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AD 49년이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똑같은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리토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이 로마로 추방당해가지고 이 고린도에 정착하게 됐다. 그때 바울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해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 보게 되면요, 처음에 해당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에서 이제 해당되었던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들도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4절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그 가족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형성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린도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쟁이라는 것은 이 해당장이 유대인들을 원래 우리가 모였던 건 해당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장이라는 것은 해당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기회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들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고린도 상황과 교회입니다. 고대 고린도 도시가 품고 있는 종교적 색채는 다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고학교 발굴하면 비문과 해당 상인방에는 히브리인들의 해당 같은 문구가 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은 소수의 유대인과 대부분의 이방인으로 구성됐을 것이고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배경을 통해 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3가지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답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의 역사와 지정학적 이치가 고린도 전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인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고린도 전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바울 사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타락을 가져온 문화적 영향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우는데 도움을 되었던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